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2014년 시즌이 끝난 후 KBO 리그의 두 좌완이 포스팅을 통해 메이저리그 진출을 시도합니다. 김광현과 양현종이었는데요. 김광현은 샌디에고가 200만 달러를 써냈고 SK 와이번스도 수용하기로 했지만 샌디에고가 2년 200만 달러의 옵션 2년, 최대 4년까지 늘어날 수 있는 계약을 제시해 김광현은 이를 거부하게 됩니다. 양현종 포스팅에서 승리한 팀은 텍사스였습니다. 텍사스의 포스팅은 김광현보다 적은 150만 달러로 추정됐는데요. 기아는 포스팅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합니다. 양현종은 그로부터 6년 만에 메이저리그 재도전에 나선 겁니다. 양현종 선수의 세부적인 계약 내용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요. 텍사스 지역지 기자인 제프 윌슨은 130만 달러의 스플릿 계약으로 보도했습니다. 스플릿 계약이 무엇인지 궁금한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메이저리그 선수들의 계약은 크게 세 가지, 메이저리그 계약, 마이너리그 계약, 그리고 스플릿 계약입니다. 메이저리그 계약은 완벽한 보장 계약입니다. 이번에 샌디에고와 4년 2,800만 달러에 계약한 김하성이 바로 메이저리그 계약인데요. 3년 차부터 마이너 거부권이 생기는 김하성은 설령 1, 2년 차를 마이너에서만 보내더라도 받기로 한 연봉을 모두 받을 수 있으며 중간에 방출되더라도 전액을 받게 됩니다. 반면 마이너 계약은 처음부터 산하 마이너리그 팀과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메이저리그에 콜업되면 최저 연봉을 일별로 계산해서 받게 됩니다. 스플릿 계약은 보통 메이저 계약을 맺지 못한 베테랑 선수들이 맺게 되는데요. 메이저리그에서 뛸 때와 마이너리그에서 뛸 때 계약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분리되어 있다는 의미에서 스플릿 계약으로 불립니다. 앞서 보도대로 양현종의 메이저리그 연봉이 130만 달러가 맞다면 양현종은 메이저리그에서 뛰게 될 경우 130만 달러를 일별로 계산해서 로스터에 들어있는 날짜만큼 받게 됩니다. 메이저리그의 한 시즌이 183일이니까 양현종의 하루 급여는 약 7,100달러, 우리 돈으로 786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에 양현종은 시즌 개막부터 시즌이 끝날 때까지 메이저리그에 있어야 130만 달러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이저리그에서 뛰지 못할 경우는 계약 당시 받기로 한 마이너리그 연봉을 받게 되는데요. 보통 스플릿 계약을 맺는 베테랑의 경우 마이너 연봉은 10만 달러 정도입니다. 만약 양현종이 한 시즌 내내 마이너에서 뛴다면 양현종은 1억 원 정도를 받게 됩니다. 스플릿 계약을 맺은 선수는 메이저리그 스프링 캠프에 초대됩니다. 그리고 개막전 로스터에 도전하는데요. 실패할 경우 트리플 A로 가게 됩니다. 스플릿 선수들은 안전장치가 있는데요. 바로 옵트아웃입니다. 역시 스플릿 계약이었던 황재균의 경우 7월 1일까지 승격이 되지 않으면 계약을 중단하고 다른 팀 또는 다른 리그로 이적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이에 샌프란시스코는 6월 29일에 황재균을 메이저리그로 불러 올리는데요. 제가 본 가장 빠른 날짜는 5월 1일이 마감 시한인 선수도 있었습니다. 이에 양현종 또한 특정 날짜까지 콜업이 안 되면 떠날 수 있는 권리를 챙겼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추신수가 계약을 맺고 양현종이 메이저리그 로스터에 들게 되면 한국 선수는 6명이 되는데요. 한국 선수가 가장 많이 뛰었던 해는 박병호, 김현수, 오승환, 이대호가 진출해 추신수, 류현진, 강정호, 최지만과 함께 뛴 2016년이었습니다. 이에 한국 선수들은 강정호가 21개, 이대호가 14개, 박병호가 12개, 추신수가 4개, 김현수가 6개, 최지만이 5개로 총 65개의 홈런을 때려내게 됩니다. 텍사스 레인저스는 한국 선수와 참 질긴 인연을 가지고 있는 팀인 것 같습니다. 텍사스는 2002년 박찬호와 지금도 팀 역대 최대 규모 투수 계약으로 남아있는 5년 6,500만 달러 계약을 맺습니다. 그러나 박찬호는 텍사스에서 실패했고 2006년 텍사스가 다시 케빈 미로드와 5년 계약을 맺기 전까지 4년 동안 메이저리그에서는 5년 계약 투수가 나오지 않게 됩니다. 한편 미로드의 계약은 5년 6천만 달러로 박찬호의 계약을 경신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박찬호 선수의 6,500만 달러 계약을 현재 기준으로 환산하면 5년 9,400만 달러 계약이 됩니다.
텍사스는 2014년 추신수와 다시 7년 계약을 맺습니다. 1억 3천만 달러의 계약 총액은 2001년 알렉스 로드리게스와 맺은 10년 2억 5,200만 달러에 이어 지금도 텍사스의 역대 2위 계약으로 남아 있습니다. 한편 박찬호가 계약 기간 5년 동안 올린 레퍼런스 승리 기여도는 0.1, 추신수가 계약 기간 7년 동안 올린 승리 기여도는 8.5였습니다. 2018년 텍사스는 카디널스와 2년 계약이 끝난 오승환과 1+1 계약에 합의하는데요. 오승환은 마무리 자리를 줄 수 있다는 텍사스의 제안에 끌려 더 좋은 제안들을 마다하고 친구 추신수와 함께 뛰기로 합니다. 그러나 텍사스는 메디컬 테스트에서 발견된 팔꿈치 인대 염증을 문제 삼아 계약을 취소했고 붕 떠버린 오승환은 토론토와 계약하게 됩니다. 오승환이 토론토에서 준수한 활약을 하고 유망주를 남겨주고 콜로라도로 가는 반면 텍사스가 오승환 대신 영입한 팀 린스컴은 부상으로 한 번도 마운드에 오르지 못하게 됩니다. 이에 양현종은 메이저리그 로스터에 들게 되면 박찬호와 추신수에 이어 텍사스 유니폼을 입고 뛰는 세 번째 한국인 선수가 됩니다. 한편 박찬호와 추신수 말고도 한국 태생 선수가 텍사스에서 뛴 사례는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입양돼 미국 선수로 자란 롭 레프스나이더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박찬호가 뛰었을 당시 텍사스 구장은 악명 높은 타자 구장이었습니다. 1994년 당시 구단주였던 조지 W. 부시가 공사비를 아끼기 위해 개폐식 동구장으로 짓기를 거부하면서 여름에는 그라운드 온도가 40도를 넘을 정도로 더위와 사투를 벌여야 하는 구장이 됐으며 센터필드 뒤가 유리벽으로 막힌 후로는 타구의 비거리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이에 투수들이 텍사스에 입단하기를 꺼리면서 텍사스는 투수 영입을 위해서는 오버페이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에 텍사스는 26년밖에 쓰지 않은 글로브 라이프 파크를 그만 쓰기로 하고 12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3천억 원을 투입해 글로브 라이프 필드를 지난해 오픈하는데요. 글로브 라이프 필드는 글로브 라이프 파크와 달리 투수에게 유리한 구장이 됩니다. 어떤 구장을 지었는가는 팀의 성적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에스트로돔이 투수에게 엄청나게 유리했던 휴스턴 애스트로스는 2000년 미닛메이드 파크를 개장합니다. 그리고 휴스턴 투수들은 멘붕에 빠지는데요. 개장 첫해 휴스턴 타자들은 내셔널리그 신기록에 해당되는 249개 홈런을 날리지만 투수들 역시 239개 홈런을 맞게 되고 팀 평균 자책점이 1999년 3.83에서 2000년 5.42로 오르게 됩니다. 가장 낭패를 본 선수는 호세 리마였는데요. 1999년 21승 10패 3.58과 함께 35경기 30피홈런이었던 리마는 2000년 7승 16패 6.65에 그치고 33경기에서 48개 홈런을 맞습니다. 반면 아담한 킹돔을 쓰다가 1999년 중반 세이프코 필드를 개장한 시애틀은 그와 정반대 상황을 경험합니다. 구장을 가장 잘 만든 팀은 샌프란시스코였는데요. 샌프란시스코는 2000년 퍼시픽 벨파크로 불린 오라클 파크를 개장하는데요. 팩벨 파크는 투수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했으며 특히 좌타자들에게 지옥인 구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샌프란시스코는 베리 본즈라는 상식 파괴 타자가 있었기 때문에 본즈가 스플래시 히트를 날리는 특별한 이벤트가 탄생했고 투수 친화적인 구장을 활용할 수 있는 투수들 맥케인, 팀 린스컴, 메디슨 벙가너를 키워내 3번의 월드시리즈 우승을 달성합니다. 2000년 미네소타는 메트로돔을 허물고 타기필드를 개장합니다. 미네소타는 타기필드를 메트로돔과 거의 같은 규격으로 만듭니다. 하지만 지붕이 사라진 타기필드는 메트로돔에 비해 투수 친화적이었고 조 마우어가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텍사스의 새 구장은 어떨까요? 글로브 라이프 필드는 이전 구장인 글로브 라이프 파크와 비교했을 때 크게 다르지 않은 규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머 캠프 때 구장을 사용한 텍사스 타자들은 멘붕에 빠지게 됩니다. 실제로 시즌이 시작되자 글로브 라이프 필드는 다른 구장 같으면 홈런이 됐을 타구들을 잡아먹기 시작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장면은 다저스와 샌디에고의 디비전 시리즈 2차전이었는데요. 페르난도 타티스가 날리고
코디 벨린저가 잡아냈으며 브루스 더 그라테롤이 요란 법석을 떨고 매니 마차도가 욕설 4연타를 날린 그 타구는 다저 스타디움과 페코파크를 포함해 19개 구장에서 홈런이 되는 타구였습니다. 그리고 중견수 코디 벨린저와 우익수 무키 베츠가 신나게 뛰어다닌 강력한 외야 수비의 다저스는 디비전 시리즈에서 월드 시리즈가 끝날 때까지 글로브 라이프 필드에서만 경기를 하며 글로브 라이프 필드 경기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한 면모를 선보입니다. 결과적으로 글로브 라이프 필드는 지난해 샌디에고 페코파크 다음으로 아슬아슬하게 홈런이 되지 않은 타구가 많이 나온 구장으로 기록됩니다. 물론 지난 시즌이 단축 시즌이었기 때문에 글로브 라이프 필드가 투수 구장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반가운 건 양현종 선수가 텍사스의 무더위와 싸우는 일은 사라졌다는 겁니다. 이제 중요한 건 2016년 이대호가 그랬던 것처럼 스프링 캠프에 치열한 경쟁을 뚫고 개막전 로스터에 이름을 올리는 겁니다. 어렵게 진출하게 된 메이저리그인 만큼 양현종 선수의 대반전을 기대해 봅니다. 이상 김영준의 야구야구였습니다.